변박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천하용인의 인, 이긴 경기도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또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정치인싸가 네. 300회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계속 할 수 있지. 자, 아니, 평판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꼭 그 와중에 또 말을. 예. 자, 또 이렇게 중요한 날 이기은 의원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천하람 변호사 혼나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기훈 의원님 저 노래 한번 해주세요. 어떤 노래를? 사랑한다 국민.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연대 원단곡인데. 아,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만든 곡이라서. 아, 또 응원 단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했었죠. 그래요. 거의 드라마 주인공급인데. 바꿔야겠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가 요즘 자꾸 바빠요. 예. 초심을 잃었어요. 아니, 또 이렇게 들으면서 긴장하실 테니까 일정 잘 소화하시고 오늘 마지막 토크는 이겁니다. 이제 다음 주인데요. 오늘 10일에 개봉을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매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돈 내고 보겠다 이랬어요. 네. 그 따님도 이거 잘 봐달라 이랬는데, 근데 이 뭐 지지자라는 분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분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이낙연 대표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돈이 안 돌아간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아니라 이게 노무현입니다. 그거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한 중에 이낙연 대표 안 나온다는 거는 뭐 감독의 어떤 제작하면 어떤 본인의 생각이겠죠. 근데 이 수익이라는 거는 뭐 영화 출연하는 분들한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적자 안 내면 다행이에요. 여기서 뭐 돈 벌려고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좀 약간 오버 아닌가 이렇게 들고, 당내에서는 오히려 이게 지금 이제 문골 오소리 이런 분들 예전에 이분들이 사실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지지 운동도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로 한 건지 아니면 좀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좀 조금 어찌 보면 당내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아픈 구석이긴 한데 예. 큰 논란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되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영화 흥행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적자 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논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고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말고 그러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갖고 막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책방과 관련해서는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하지 말까요? 뭐 좀 영화 얘기니까요. 네, 안 할게요. 네. 자, 이기은 의원님. 제가 사실 그 2017년, 18년 정도부터 트위터에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분들, 이제 문파분들이랑 좀 가깝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올리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바람에 한 5,000분 정도 팔로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가깝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좀 봤어요. 제가 불매운동을 왜 하는지.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창재 감독님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그 후원 금액, 이 영화를 통해서 모았던 후원 금액이 약 14억이 넘어요. 예. 3만 명이 넘는 후원자와 14억이 넘는 금액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이제 출연료 같은 거 전혀 받지 않는다.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가슴이 아팠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인데 문재인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창재 감독님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좀 뼈아프게 건드렸던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창재 감독님이 시사회에서 얘기하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주연인데 비협조적이다. 약간 좀 위트 있게 얘기했다가 이런 것들이 좀 지지자분들한테 좀 상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무현입니다를 연출했던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현입니다는 제법 많은 분들이 보긴 봤어요. 그게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후에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또 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찾아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근데 요즘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나중에 이제 OTT로 또 넘어가서 그렇죠.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흑자 여부가 판단나지 않을까. 얼마에 팔고 이유를 남기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사실 뭐 이렇게 돈 문제를 떠나서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많이 담았다 뭐 이렇게 감독은 밝혔던데 어떤 뭐 내용들일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이번 주 또 정치 현안들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영화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 이 얘기까지 좀 마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서울 관악갑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뭐 있다 이런 얘기를 정부 고위직으로부터 들었다. 근데 지금 정부 고위직이 조국 전 장관과 이렇게 긴밀히 소통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과연 총선 관련돼서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이 의견이 좀 궁금한데 일단은 뭐 정치적인 해석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좀 부담일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의 대답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잖아요. 예. 전형적인 정치적인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차하면은 출마할 수 있어요라고 우리가 정치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출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외적인 변수 때문에. 만약 내년 총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외곽 때리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곽 때리기. 본인이 출마할 것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뉘앙스를 풍기면서 결국에는 따님인 네. 조민 씨를 예.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조민 씨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본인이 좀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조민 씨가 내년에 정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아니 제가 이런 해석은 지금 약간 거의 처음 들어서 약간 지금 PD님이나 밖에 제작진에서 썸네일 달아서 지금 어그로 끌어가지고 청취를 높여주려고 유튜브 조회수 높여주려는 장성철의 큰 그림 이런 게 아니면 그건 아니고 하여튼 한번 두고 봐 보세요.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예, 예. 근데 조국 전 장관 출마든 조민 씨 출마든 민주당에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치적인 현업에 몸을 던지는 순간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시작은 조국 사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억을 또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긍정적인 기억은 아닐 거예요. 물론 지지층의 환호는 받겠죠. 근데 중도나 상대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상대 진영의 결집도 이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야, 이현 변호사님 얘기를 먼저 부정적으로 들어야겠는데요, 이거. 저런 얘기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많이 도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우리 예. 장 소장님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 보도에 이미 났어요. 조국 전 장관이 원래 집이 이제 방배동, 예. 서초구 방배동이다가 이제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 온 지를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관악 갑구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실은 이제 다 잃었잖아요. 본인 예. 뭐 부인도 그렇게 됐고 딸도 그렇게 됐고 본인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할 게 정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장 소장님 말씀처럼 과연 조국 장관이 출마했을 때 이게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일반적으로 중도층에서는 좀 불리할 거로 보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관악갑은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예. 출마하면은 당선되는 되는 지역인데 그러실 거라면 차라리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은 이길 수 있고 못하면 좀 어려운 지거든요. 근데 또 고향이 부산이시고 그러니까 예. 차라리 부산 같은 데 출마해서 좀 이렇게 선거를 이끌거나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게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출마하는 게 적절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할 게 없어요, 이분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저자와의 대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조국 장관 수사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진 것이고 예. 그게 어찌 보면 희생됐다고 볼 수 있는데 출마 명분은 본인이 만들기 나름이라고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내 진출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 돌파하겠다 험지에서 그 예. 정도라면 어느 정도 당내에서도 좀 뭐 의견이 좀 갈리지 않을까. 저는 일단 뭐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원래 이제 방배동 S 아파트 살고 있다가 예. 거기가 재건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은 이미 다 대학 갔고 굳이 이제 학군지인 방배동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직장이 서울대니까 관악구로 이제 잠시 이주를 한 거고, 근데 거기 관악구로 이주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관악구 출마설로 바로 이어지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여의도적인 시선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근데 출마할 수 있느냐?
글쎄요, 뭐 뭔가 명예 회복을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1심 끝났잖아요. 그러면 설사 국민들로부터 뭐 용서를 받아서 당선이 되더라도 형사적으로 지금 이게 대법원까지 계속 가면 의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적어도 사법적인 심판을 사법적 심판대로 받고 나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조민 씨 출마시키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방송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평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네, 뭐 일단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건 출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예, 그냥 책 내시고 지금 뭐 북콘서트 도는데 아마 본인들과 가깝게 지냈던 이들이 다시 출마할 경우에 응원부대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과거에는 조국 장관한테 이제 출마를 할 거냐 물어보면 안 하겠다고 극구 부인을 했었는데 이 모르겠다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여지를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출마 관련해서 물어보면 단골로 나오는 게 그거죠. 모르겠다, 예. 곤란하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판단해보겠다.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가 고민해보겠다.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출마 의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관악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기용 의원님께서 하고 계신데 여기가 또 3선이시란 말이에요. 예. 항상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거 이제 3선 초과 연임 제한에 걸리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공천의 혁신을 얘기했을 땐 이런 지역구들이 거명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안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뭐 양쪽의 전망이 너무나 지금 엇갈려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어제 이제 여당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오늘 이제 야당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텐데. 일단은 이번 주에 있었던 민주당의 가장 큰 이슈는 탈당입니다. 예. 윤관석, 이성만 의원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는데 이 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당내 압박이 좀 상당히 좀 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당히 좀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우리 당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곤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직 뭐 검찰에서 소환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녹취록 나왔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돈 봉투를 건네줬다는 사람은 나왔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 과정들을 보면 뭐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뭐 확정 판결을 받거나 이 정도 선이었는데 이제 녹취록 때문만으로 이제 과연 탈당까지 해야 되느냐 했는데. 뭐 여론의 대부분의 여론은 탈당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고 예. 어차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현역 의원들도 어쨌든 이제 언론에 이제 안 좋은데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내 여론이 많았던 것 같고 본인들은 좀 해면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도부에서도 계속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강제 출당이냐 자진 뭐 탈당이냐 이 선상에서 이제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모양새는 뭐 출당보다는 탈당 형식으로 취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긴 늦었어요. 우리 정 소장님도 매일 이거 빨리 해야지 왜 안 하냐 했는데 네. 그때 저도 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두 분이 결단해 주신 게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하고 다시 복당을 하겠다는 게 뭐 이제 그런 두 취지입니다. 의원의 네. 취지죠. 예. 근데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렇게 탈당한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국민들 눈에 그래 책임지는 정치를 했구나라고 생각할지 아니면은 당내 압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막판에 몰려서 탈당했구나라고 생각할지 그것은 저는 좀 국민들의 판단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러한 탈당 문제가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더 명분을 얻을 것 같아요. 바로 나왔잖아요. 민주당 의총에서. 네. 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기소된 의원의 출당 원칙과 기준이 뭐냐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다는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노웅래 의원 어떻게 할 거냐. 기동민 의원 어떻게 할 거냐. 이수진 의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우리가 리스트 보면 뭐 10명에서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더 연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아직까지 확인된 정보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때마다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탈당 요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장 소장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도 계속 다시 고개를 들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한 보수 언론에서 대문짝에 썼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재명 나가야 된다라고 당내에서 분위기가 강하다고. 뭐 한 여론조사 보니까 40대에서도 많이 떨어졌다. 아, 조선일보요? 네. 아니,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여러 군데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안이나 밖이나 계속 이런 공격이 심화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갤럽 여론조사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루어진 그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매주 있는 그 주간 있는,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그렇죠. 지금. 7주 만이라고 그러죠.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그건 네. 결국 민주당이 제대로 적시에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의 반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딱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뭐 잘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별도로 지금 절대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늦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뭐 했으니까 이후에는 또 물론 이제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의원들의 거취를 또 앞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냐가 민주당의 과제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단 지금 탈당한 게 당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뭐 아예 안 한 것보단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기훈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죠. 탈당의 결정은 잘 했죠. 잘 한 건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 때문에 설득을 못할 거라고 전 봤는데 이 어저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당에서 한 3주 정도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외력도 분명히 요인이 좀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무래도 정치의 중심보다 변방에 있는 경기도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이 바라보면 예. 우리 당도 그렇고 저 당도 그렇고 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 뭐 사안은 다르지만 태영호 최고도 기자회견에서 자기를 죽이기다, 집단 린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성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 문제도 검찰의 수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법적 투쟁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신들이 뿌린 돈 봉투에 왜 검찰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탈당은 잘했지만 그런 진심들이 좀 반감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좀 태용호 한마디, 최고위원과 관련된 건 어제 방송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한마디 하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사실 민주당 내 개혁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 우리 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삼선 초과 금지도 당내에서 뭐 별다른 논의가 없어요. 예전에 막 한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당원 개정하면서 거의 뭐 현역 위주로 그냥 가는 걸로 당원들 투표를 하고 있는데 당원들은 이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당원 50%, 중앙위 50%. 그래서 사실 중앙위는 현역 의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본인들이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냥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 나는데 이걸 중앙위를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도 지금 잘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 돈봉투 사건 같은 게 예전에 터졌으면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도 예전에 막 당 이름도 바꾸고 할 정도로 갔잖아요. 근데 그 정도 안 가고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정도 가도 지금 될까 말까 상황인데 이게 어찌 보면 서로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뭐 저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잘해주니까 예. 민주당도 이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건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거대 야당과 여당 이제 두 양당이 서로 이제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는 상대를 보고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네. 쟤네들 못하니까 우리가 조금 덜 못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정치는 거울 보고 정치해야 돼요. 자기 얼굴 보고 정치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상대방이 있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유리하고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뭐 사실 이제 의원총회 아까 얘기 잠깐 장 소장님 말씀에 제가 이어서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겨냥해서 상당히 좀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 네. 정말 뭐 의원들이 조금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도 아주 강하게 뭐 의원총회를 했다. 그런데 이 갔다 온 분들의 반응은 아 이런 것도 자주 해야 된다. 네. 모처럼 좀 이렇게 민주당이 좀 활기가 도는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언들이 있었죠.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고 나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박광원 원내대표가 뭐 친명계는 아닌 건 맞고 예. 원내대표랑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원내 지금 저 대표단 구성한 것도 보면 뭐 검사 출신 법조인 대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명 네. 쪽의 사람들이 많고 법조인 많고 많은데 근데 뭐 그렇다고 색깔이 아주 강한 분들은 또 안 해요. 예. 송기현 수석 부대표도 검사 출신이지만 그렇게 또 막 색깔을 드러내는 분은 아니고 지금 김한규 이소영 대변인도
법정이죠. 두 분 다 이제 김앤장 출신이시고 또 이소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변인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쪽에 한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홍성국 뭐 경제 대변인도 원래 경제 쪽으로 약간 있던 것 같고 민병덕 비서실장도 비명이냐 친명이냐 하면 저도 뭐 질문이 있지만 확실하게 딱 구분이 가는 분은 네, 아니고 네. 그래서 보면 친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색깔은 약간 중도적인 분들로 구성한 것 같고 또 박광호 원내대표 뭐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겪어보면 이렇게 막 본인의 주장을 막 세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분이라서 당내에서는 오히려 뭐 약간 친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네. 약간 비명 그룹으로 형성된 원내대변인단 이런 게 약간 오히려 좀 균형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은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좀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럼 일단 광고를 좀 듣고 와서 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정치일사입니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의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원내대표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주 색깔이 강한 분보다는 약간 다른 느낌 정도다라고 일단 현 변호사님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세 분은 새 원내대표단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합과 혁신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현상 유지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좀 안정화를 추구하는 게 제1의 목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의원총회 화면을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예우를 상당히 하더라고요. 예. 태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니 우리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대통령하고 한번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아유 그래도 당대표가 먼저 만나셔야죠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네. 그런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충분히 지금 예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분이 통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은 있지만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현근택 변호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돈봉투 사건 대의원 제도 때문이에요 그랬잖아요. 예. 대의원제 폐지하자고 하시는데 박광호 원내대표는 이게 폐지가 맞냐라고 계속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당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제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통령실의 이제 회동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네, 좀 네. 길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예. 근데 워낙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구성이 조금 그래도 젊어진 것 같아요. 장철민 의원까지 원내 부대표로 합류시키고 그다음 뭐 민병덕 의원, 뭐 이소영 의원, 김한기 의원 하면 다 뭐 하여튼 86그룹은 쫙 별로 거의 이제 없는 네, 거죠. 네, 예. 네. 물론 이제 뭐 누구죠? 송기현 의원은 나이가 좀 있으시면 근데 송기현 의원은 그 검사 그만둔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제일 실수가 적을 것 같은 사람. 맞아요. 네, 크게 이데올로기적이나 정념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좀 전문가적 시선으로 차분하게 얘기할 사람들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박광원답게 이렇게 자기 톤에 맞는 톤앤 매너가 비슷한 사람들로 좀 인선한 거고.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 쓴 인선이다. 네, 저는 그 되게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리하지 않을 것 네,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어서 설화 논란 이런 거는 조기에 탁 인선을 통해서 차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황운하 의원은 가끔 좀 세게 탁탁 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내부대표로 이제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비교적 합격점을 준 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내대표도 그렇고 인선도 그렇고 대부분 다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로 분류되지만 당 지도부에 그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온건한 인사들의 포진이라서 그렇게 친명계에서도 반발이 없는 것 같고 이 원내대표가 인터뷰한 것 중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수사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자. 그리고 예. 수사기관의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결과를 받는 것이 옳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재명 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져왔던 검찰과의 어떤 각 예. 이런 기조와는 조금 달리 조금 더 온건하고 유연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무난한 일주일로 시작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현 그런데 변호사님 뭐 더 저는 근데 네. 한 변호사님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보탤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바닥을 향한 경주를 서로 지금 하고 있다 예. 양 당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 이제 혁신을 누가 먼저 일궈 나갈 것이냐, 치고 나갈 것이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인재 영입이나 이런 거는 뭐 좀 가을 지나야 찬바람 불어야지 그렇죠.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뭐 지역구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금지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혁신 내용을 누군가는 조타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 사실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지 그 전략 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는 체포동의안 문제 때문에 현역들의 기득권을 좀 뭐랄까 파회하는데 앞장서기에도 되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 곤란한 지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누가 도대체 민주당의 내년 총선 기획을 혁신의 키를 잡을 거냐. 갈 것이냐,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오히려 지금 야당일 때 이거를 쭉 가져가야 되는데 현재 구도에서 보면 야당이 민주당이 이제 입법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대치 국면. 예. 요거를 넘어서는 그 다음 기획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사법 리스크나 검찰 리스크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는 물론 이제 180석처럼 지난번과 같은 결과를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지금은 혁신 경쟁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그림을 누가 그릴지를 잘 모르겠어요. 현 변호사님, 현 정리. 변호사님이 민주연구원 하셔야 현 변호사님. 비상근육에 힘이 없고요. 근데 이제 당내 전체적인 지금 총선 룰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냥 뭐 이대로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 팽배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천 룰도 보면 대부분 현역들이 어쨌든 뭐 지지율이 한 20% 차이 나면은 단수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룰 자체가 어쨌든 현역 위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선 초과 금지 논의 자체도 없고. 근데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약간 안이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돈부도 사건이 없어도 사실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예. 해야 되고. 예. 왜냐하면 현역이 굉장히 많고 3선 초과되는 분들이 민주당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대부분이 또 386이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386 그룹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다음에 혁신이나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 저는 예. 맨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대의원제, 중앙위 이 두 개가 어찌 보면 딱 가로막고 있는 이제 기본 틀인데 대의원제 폐지는 그러니까 현역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기득권이니까 반대 기류인 것 같고 예. 지금 아까 총선 룰에서도 중앙위에서 딱 버티고 있거든요. 비례대표 선출도 거기서 하지만 당 대표나 최고위원 컷오프도 중앙에서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 민주당이 이 기득권 정당화되어 있는 구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은 약간 월빈 정당 아니냐. 밖에서 예. 지금 야당이란 게 원래 싸우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그냥 뭐 되지 않겠냐라는 게 좀 너무 안이한 생각하고 있다. 저는 뭐 당원들도 그런 생각이 갖고 저도 그런 생각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와 관련된 법안을 짤 때도 그렇고 뭐 숫자라든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결정하는데 자신들의 안위와 관련된 것들을 그렇죠. 결정해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은 자꾸 들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장 소장님이 먼저 화두를 던져주셨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진복 정무수석 이분 요즘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광원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게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신임 박광원 원내대표 민주당에 그러니까 양당 모두 이 원내대표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정치인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하니까 이 박광원 원내대표는 조금 저하는 모양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아예 상관없으니까 만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관례상 그런 적이 없다. 일단 당대표를 먼저 만나시고 원내대표를 만나는 게 순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발을 좀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약간 먼저 원내대표한테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이 분석들도 좀 있던데요. 이 내분 의견이 참 궁금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정치에 절대 뭐 오로나싱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원내대표만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 줄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정국을 어떻게 할 거냐. 원내대표 다수당의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야당이지만 거기서 앞으로 우리 거부권 계속 행사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이 부분 다시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접점을 이루어 보아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만나서 좋은 말씀하고 예산 축내면서 비싼 밥 먹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러면 간호법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세요라든가 앞으로 쌍특검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고 그게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21대 국회에서 다 정리가 될 텐데 그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실 아직도 간호법조차도 왔다 갔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뭐 누가 먼저 만나느냐에 관한 정치적 기싸움이나 의전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나봤자 얻을 게 없는 만남을 할 이유가 없다. 네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죠. 이준복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라는 분열의 의도라고 뭐 일각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당과 대통령실이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선에서 떨어진 이 발등에 불부터 끄는 게 사실 더 급하고 또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쓴다라고 하는 건 너무 지금 과대평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 두 당의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일단 쟁점적인 부분부터 빼고 쟁점 법안이 아닌 것부터 빨리 속히 처리하자. 예. 혹은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부터 빨리 개정하자라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서 결과를 지었어요. 이런 것들을 봐도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온건하게 좀 일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고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이 피의자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피의자 이재명과 당대표 이재명의 어떤 권한을 절대 분리해가지고 빨리 대통령 좀 소통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기인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분석입니까? 분열 의도가 아니라 이제 협치의 모양새를 보여주고자 일단 제안을 한 거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또 회담 같은 경우에는 후속 조치가 또 법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 네, 또 아무래도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니까. 네, 아무래도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한테 협조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내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닐까?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보다 사실 윤재옥, 박광원 대표의 케미가 훨씬 더 대통령실 입장에서 온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99.9%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갔고 그런 차원에서 이진복 수석이 이제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 만나서 제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제안을 한 거. 대통령실 입장에서. 성사돼도 남는 장사. 네. 성사 안 돼도 남는 장사. 성사되면은 그래 협치하는 모습 보여주잖아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성사 안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민주당이 노했어. 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내부에서 서로 이재명 당대표랑 박광원 원내대표랑 또 티격태격 또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제안을 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대통령실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거절 당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없죠. 제안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거절은 당했으나 만약에 지금 이제 장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 분열은 또 안 됐어요. 네. 예, 서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서로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이제 이제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걸 예. 눈치챈 거죠 민주당에서도. 네, 야 여기서 우리가 싸우면은 네. 대통령실의 음모에 우리가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위해주는 모습 보이자.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정치적인 거였으면 민주당이 고민할 수 있는데 예. 아주 저차원적인 거예요. 너무 눈에 본이 보여요.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안 지금 숨겨지네. 말처럼 예를 들어서 쟁점 아닌 법안 하자 이 얘기 박홍근 원내대표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럼 그때 만약에 박홍근 원내대표 초청해가지고 우리 해봅시다 이랬으면 아무 얘기 안 나오죠.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만나자 했는데 만나지 않고 근데 갑자기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 비명이구나. 이 사람 만약에 우리가 만나면 민주당이 이렇게 벌어지겠네 생각하는데 그 의도가 너무 보이잖아요. 막 찾아오겠다고 하시고 예전에는 근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적하는 게 왜 야당하고 협치를 안 하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하고 협치하는 모양새는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상황을 보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초대하면은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같이 가거나 이렇게 가지. 그다음에 당대표 간 다음에 그다음에 당대표 한두 번 만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단을 부르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당대표는 아예 부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원내대표가 부른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는 이제 기자가 아니라 그냥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눈에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같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꼼수치고는 너무 좀 눈에 보이는 꼼수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알겠습니다. 가봐요.
그럼 당내에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듣겠어요? 수박. 아니 수박 얘기가 아니라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하나 보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렇죠. 그런 예.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당대표 그러니까 패싱하면.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에서는 절대 이거 받을 수 없는 카드예요. 아무리 당대표가 가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요. 일단은 뭐 네 분의 평가가 얼추 비슷한 지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협치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의 의도를 일찍 파악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방식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다. 그러면은 뭐 당분간은 이렇게 대통령실과 당분간이 아니라 끝까지 안 된다니까요. 만날 일은 없어요? 총선 때까지 예. 만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박리성과 좋다라고 본인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에서 협조받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 원내대표든 아니면 다른 당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은 그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대통령실의 상황은 알겠는데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면 되잖아요. 원내대표단. 싫대요. 그러게요. 싫은데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만났으면 방법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랑 1대1 싫으면 네. 여야 대표 부르고 여야 원내대표 같이 부르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비서실장 김기현 동행하고. 대표랑 해서 같이 그렇죠. 같이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된다라 그러면 근데 봐봐요. 야당하고 뭐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정부의 얘기죠. 공식적인 기념일에 그냥 대통령 참석해서 축사하고 예. 또 이재명 당대표 여야 대표 딱 있었잖아요. 네. 아, 그때 4일 때? 악수하는 그럼 눈빛 봐봐요 모습. 정말 이거는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통치를 하면 곤란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예를 들어 아무리 반북 인사라도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되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예. 그럼 시진핑 주석도 만나야 되고 만나야 된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안 한다는데 기시다 어떡해. 총리만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만 만난 게 아니라 시진핑 수석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다 만나야죠. 만나라고 하는 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무슨 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되게 그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그냥 본인이 싫더라도 웃으면서 국가의 수반으로서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거의 뭐 근데 직무유기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했죠.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가 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백분 토론에서 하셨던 얘기잖아요. 재판받고 있고 또 기소당했고 또 다른 걸로 수사당하고 조사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내가 만나주면 검찰이나 법원에 다른 신호를 주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전에- 장모도 안 만나요? 재판받고 기소받고 하는데 장모님, 장모 최은순 씨도 안 만나나요? 가족도 아니 예전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그러게 제 제 말은 그러니까 수사 재판하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뭐 수사받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만난다고 해서 여당 대표랑 오히려 야당 대표 만나서 딜할 가능성보다 여당 대표 만나서 제 딜할 얘기가 가능성이 더 아니라 많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정치적인 된다고 해석도 그거는. 했다. 그럼 정치하고 그러면 재판 중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정치하고 사법을 분리해야지. 이거를 자꾸 묶어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들려요. 모르신 말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내가 다 지휘하고 내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들려요, 오히려 만나고 이거 관계없다. 이건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대로 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야 지금 검찰 수사도 공정하고 중립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안 만나면 오히려 더 영향을 아니, 받는다고 대통령실 생각하죠. 입장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 측근이 뭐 돌아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엄중해졌다고 판단을 하는지 정권 초기부터 약간 좀 이렇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차라리 오히려 더 만나자고 하면서 그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더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이 그러면 필요한 게 아닌가? 간단하게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질문을 네 분께 yes or no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장님 먼저 말씀하셨고, 그럼 내년 적어도 총선까지 이렇게 그 여야 대표 그리고 여야 원내 지도부 대통령실과 만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일단 소장님은 저는 내년 없다고 봅니다. 저도 없다고 봅니다. 저도 불행하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 만났으면 좋겠지만 없을 거라고.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쌍방울이든 뭐든 뭐 이렇게 자기네도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뉴스 나더니 곧 다시 체포영장 동의안 나올 것 같더니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총선 때까지 시간 많잖아요. 일부러 끄는 거다? 네. 전 대답 안 했어요. 네. 아니 저도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했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네 분이 모두 바라지만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건 조금 참 씁쓸합니다. 예. 자, 사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하냐면 여야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데 당장 이제 간호법 문제 아까 짧게 나왔습니다만 예, 간호법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뭐 이기인 의원도 경기도 내 여론 살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간호법 문제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네, 상당히 쉽지 좀 복잡한 모양입니다. 골치 아프고요. 골치 아픈 문제고요. 사실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표도 얻어야 되고 저 표도 얻어야 되고 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우리 정부 여당이든 좀 곤혹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가장 좀 아쉬운 게 정부의 이 공공 갈등 관리 능력이 좀 보이지가 않는다. 네. 예, 이게 직역 간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회담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뾰족한 수는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반면에 어쨌든 이렇게 좀 너무 빨리 심사하고 밀어붙인 야당도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고 무엇보다 뭐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 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협의라는 건 없나? 대화라는 건 절대 없는 건가? 이런 좀 정치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래저래 좀 너무 아쉬운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이 주제 때문에 열심히 간호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 뭐 지역 사회에서의 뭐 이제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갈등이 좀 첨예해지고 있던데 김준우 변호사님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시니까 요거 조금만 쉽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이제 간호사분들과 의사 간호조무사분들이 이렇게 좀 갈라져서 근데 그게 해석의 영역에 좀 네. 남겨져 있는 거여서 말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의 행위 주체는 의사고 간호사 분들은 약간 보조적인 역할인데 이게 약간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서 마치 그 의사 없이 뭔가 독자적으로 뭔가 그런 해석을 줄까봐 안 된다는 거고. 근데 다른 의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여서 그거 되게 뭐랄까 그냥 법안만 놓고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네. 하고 있어가지고 참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다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의료 부분에서 부분 파업 얘기 나오면서 행동할 때 간호조무사님들은 또 이제 별도 이슈를 가지고 여기서 또 네. 뭐랄까요? 속된 말로 참전을 하셔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사안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분들은 이제 학력 그 제한이라든지 네, 뭐 그 이런 부분 부분들에 해결한다고.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네.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 변호사님은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간호사법 제정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의료법 안에 간호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분리하는 데 있고 예. 당초에는 아마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이제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역 사회를 왜 말씀드리냐면 시골 농촌 가면 이제 의사들이 없는 동네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방문하면서 거기서 뭐 그러니까 뭐 주사도 놔드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건데 지금 만들어진 간호사법에는 그거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독자적으로 뭐 무슨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양보호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를 만약에 시행령이나 개정하면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뭐 공약으로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건 직접 뭐 워딩으로 안 했다 이러지만, 그러니까 작년이죠. 1월 24일 날 이 정책본부장 원희룡 그때 본부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간호사법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는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예. 그래서 정책본부장으로서의 공식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후보의 공약이다.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공식 발언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아이고 이건 후보가 한 게 아니고 예. 뭐 딴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관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핑계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공약집이나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간호사협회 방문했을 때도 간호사 수건 협회 수건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겠다라고 후보자도 직접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얘기했던 건 이건데 지금 와 보니까 다르다든지. 그게 아니라 뭐 후보자가 공약 약속 안 했으니까 공약 아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아닌가. 장 소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대선 공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공약이죠. 왜냐하면은 당시 당 대표도 예. 이렇게 쇼츠 공약을 해가지고 네네. 공식적으로 재정을 얘기했었고 원희룡 본부장도 했었고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즉 그 부분 비판하려고 했었는데 정부 여당 비판하셨으니까 저는 민주당 비판 좀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법안을 수적 우위를 통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자신들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 과연 옳은 행위냐라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중재안 냈고 대안을 냈는데 그런 거 협의 없이 봐라 니들 대선 약속 안 지켰지 우리는 그런 걸 공격하는 집단이야라는 모양새를 비추기 위해서 이런 식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당도 그렇게 썩 박수 받을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잖아요. 갈등을 풀어나가는 형식이 이렇게 편가르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집권여당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겐 썩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부권을 과연 이제 행사하실지 여부가 또 이게 아주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요건 조금 계속될 이야기여서 예 향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짧게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어떻게 보시는지만 네 분의 평가 요거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쇼 그만하시라 이렇게 뭐 협조해가지고 나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법원에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수사 협조한다면서 휴대폰 초기화한 거를 내는 것은 이건 국민을 우롱한 거죠. 헐리우드 액션 그만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이야기가 또 그럼 이제 반대쪽에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비밀번호를 안 풀고 주는 거랑 내 핸드폰에 있는 증거들을 삭제하고 주는 거라는 그 질적인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진 출석했다는 건 저도 쇼라는 것에 좀 같은 공감을 하고 예.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피의자들한테 엄청난 꿀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넓게 보면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우리 쪽에서는 자료가 나간 적이 없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관련된 그 육성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뭐 수만 개라는. 약간 예. 오리무중이 되는데 물론 검찰이 3만 개를 확보하고 있지만 언론은 네. 어떻게 유출된 것이냐와 그다음 이제 별건 수사 때문에 이게 지금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돈봉투가 배부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법정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규명될지는 또 남아 있는 영역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긴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긴 법정 다툼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예.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정치적인 행위는 맞는데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때 뭐 안 들어오면 진짜 큰일 날 것처럼 언론도 그렇고 당에서도 뭐 의원총회에서도 빨리 안 와라 안 오면 가서 뭐 압송해 온 데까지 막 이랬거든요. 네네네. 이때 어떻게 안 들어와요. 근데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뭐 별 없어요 그다음.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 부르지도 검찰이 않고. 들어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앞선 말씀처럼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왔는데 들어왔더니 그럼 바로 뭐 수사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부르지도 않고 뭐 지금 내용도 없고 네. 그러면 나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근데 비번을 안 푸는 거나 뭐 초기화하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냥 핸드폰 대부분의 수사 과정 되면요. 본인들 핸드폰 뭐 자기 없다든지 아니면 바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지 그냥 본인 쓰던 핸드폰 딱 갖다 주고 비번 풀고서 이거 다 보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네. 그거를 정치적으로 뭐 안 좋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시면 다 아실 거다. 아니 한동훈 장관한테 그렇게 관대하게 네. 공격 안 하시지 않았잖아요. 한동훈 아니 장관 막 왜 풀으라고 하진 그랬냐고. 않았어요. 본인의 권리다. 아니 저는 한 번도 아니, 민주당에서 본인의 권리다 이랬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냥 다 풀어서 그냥 핸드폰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은 아니, 민주당에서는 없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왜 당신은 왜 비밀번호 왜 안 풀어? 아니 한 장관님 때문에 요즘 다 자, 사람들이 광고 듣기에 좋은 시간대가 됐군요. 예, 광고 듣겠습니다.
네, 자 정치일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기훈 의원께서는 오늘 정치일사 처음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즐거웠고요. 보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직접 하는 건 어렵기도 하지만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 예. 누가 봐도 천하람 김재섭보다 나은 것 같다. 맞아요. 어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정치일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